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거주자 및 내국 법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 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14,000여 명의 납세자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외국환 거래 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통보 자료 등을 분석해서 미신고 및 역외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엄격해지며 국내 거주자와 법인들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폴란드의 핵심 방산조선소와 손을 잡고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 해양 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 현장, 하나오션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소속의 조선소 PGG-SW와 나우타 조선소와 함께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하나오션 어성철 특수선 사업부장을 비롯해 마르친 링벨스키 PGG-SW 사장, 모니카 코자키 에비치 나우타 조선소 사장이 참석해 전략적 협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양측은 협약에 앞서 지난 27일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화된 조선 기술과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PGG-SW와는 해양 초계함, 수상 전투함, 군수 지원함은 물론 해외 시장 맞춤형 잠수함의 공동 개발과 수출까지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나우타 조선소와는 함정 유지 보수 및 정비, 즉 MRO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나우타 조선소의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향후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사업까지 만든 미래 청사진도 그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오르카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하나오션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르카 잠수함 사업은 폴란드가 추진 중인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8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폴란드는 올해 2분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원팀을 구성해 수주 경쟁에 나섰습니다. 어성철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장 사장은 폴란드 유력 업체와 협력은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 대한민국과 폴란드 양국 조선 산업 협력의 가교가 될 것이라며 오르카 잠수함 사업 수주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과 조선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에 나선 하나오션. 세계 무대에서 펼쳐질 이들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전환점을 맞으며 한국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태양광 산업을 압박하는 법안도 통과되며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솔루션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22일 미국 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튿날인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4건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촉진하고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규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를 18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기존 원자로는 12개월 내 운영 연장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폐쇄된 원전 재가동 검토, 연방정부 토지와 군사기지 내 원자로 설치 가능성까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은 이제 핫한 산업이라며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용량을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산은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자재를 납품해왔으며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등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과 협력해 공급망 진입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하원을 통과한 IRA 개정안은 한국 태양광 산업, 특히 하나솔루션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생산 세액 공제와 투자 세액 공제의 일몰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고 법안 발효 후 60일 내 착공을 입증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대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령도 제외되며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수익을 창출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변화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착공된 설비에는 보조금 적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내용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서명 목표를 밝힌 가운데 최종 결정은 7월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패권을 두고 방향성을 바꾸는 미국.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중동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 G42 간의 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반발하며 XAI가 포함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는 G42 측 인사들과 직접 이뤄진 것으로 머스크는 UAE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자신의 회사 XAI가 배제됐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픈 AI는 아부다비의 5기가와트 규모 약 2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G42와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직접 따라 나섰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트럼프 측 참모들에게 강력히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와 측근들이 일시적으로 거래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머스크가 이번 프로젝트가 샘 올트먼과 오픈 AI에 이익이 되는 거래라는 이유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이자 현 CEO인 올트먼과 과거의 불화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머스크는 별도의 AI 기업 XAI를 창업하며 정면 경쟁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의 영향력을 내세워 경쟁사의 사업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솔라나가 오랜 기간 이더리움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기술적 분석에서 약세 신호가 감지되면서 최대 40%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밈코인 거래 감소와 온체인 활동 약화도 솔라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9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가 수개월간 지속된 상승 쐐기 패턴을 깨고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쐐기 패턴은 보통 큰 폭의 하락에 앞서 나타나는 약세 신호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7월까지 0.038 이더리움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에서 약 40% 하락한 수준입니다. 한편 밈코인 열기가 식으면서 솔라나의 온체인 활동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밈코인 거래가 솔라나 수익의 주요 원천이었는데 펌프펀의 수수료 수익이 2025년 1분기 정점 이후 급감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밈코인 의존도가 높으면 이더리움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 분석가 알렉스 클레이는 이더리움 강세가 이미 시작됐으며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에서의 하락 신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밈코인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기술적 약세와 밈코인 거래 감소가 향후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XRP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량이 43% 이상 급증했으나 미결제 약정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매가 활발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XRP 파생 상품 거래량은 44억 2천만 달러로 43.1% 급증했습니다. 이는 최근 조용한 시장 상황 속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은 2.04% 하락해 4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진입과 이탈이 빈번했음을 시사하며 장기 보유자들은 포지션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옵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13% 증가했고 미결제 약정도 소폭 늘면서 투기적 베팅과 리스크 헤징 수요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롱숏 비율은 0.89에 머물러 일부 투자자는 여전히 숏 포지션 또는 관망세를 유지 중입니다. 거래소별 데이터를 보면 바이낸스에서 XRP USDT 롱숏 비율이 3.1 이상으로 롱 포지션이 압도적이며 OKX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거래소에서 강한 매수세가 형성된 셈인데요. 반면 과도한 레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 규모도 컸습니다. 전체 청산은 약 910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 840만 달러 이상이 롱 포지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트레이더들의 손절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XRP는 2.29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량 증가는 강한 펀더멘털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인데요. XRP 파생 상품 시장의 급격한 거래량 변화가 단기 매매 중심임을 염두에 두고 향후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랜 기다림 끝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개시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첫 시험 운행은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일정은 내부적으로 확정 수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CEO는 이달 초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6월 말 이전 오스틴에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출시는 테슬라에 있어서 단순한 신기술 시연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머스크는 저가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보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집중하는 전략 전환을 선택했으며 이번 시범운행은 그 핵심 프로젝트의 첫 현실화 단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판매 부진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따른 브랜드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머스크의 트럼프 대통령 자문 역할로 인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단순 제조업체에서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적인 변고점입니다. 머스크는 과거 로보택시는 개인 자동차 소유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 파급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 이외에도 규제, 보험체계, 시민 수용성 등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6월 12일 오스틴에서 출발할 첫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그 모든 벽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환이 그 배경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등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는 최근 투자자 대상 발언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적이며 레버리지 남용과 자금 세탁 이슈가 많다고 지적했지만 고객의 선택권은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흡연은 권하지 않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존중한다는 비유를 통해 비트코인 구매는 허용하되 보관 등 직접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며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을 직접 초청했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 구축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존 회계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의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과 커스터디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찰스 슈왑은 1년 내 스팟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모건 스탠리는 이 트렌드에 암호화폐 기능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은행들은 직접 커스터디보다는 기존 크립토 기업들과의 제휴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명확한 기준, 금융시장 규제 기관 간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공식 크립토 정책 결정 기구의 은행 규제 당국의 참여 확대, 현재 트럼프 정부 내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이끄는 인물은 데이비드 sak스, 그리고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특별 고문이며 그의 워킹그룹엔 은행 규제 기관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정책 방향의 명확성이 은행권의 본격 진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규제 기조가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가에 따라서 월가의 진입 속도는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임금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기술 사무직 노조는 8%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사측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는데요. 사상 최고 성과를 낸 만큼 구성원들의 기대치도 높은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기술 사무직 노조가 2025년 임금 교섭을 위해 제시한 요구안은 총 5가지의 핵심은 임금 8.25% 인상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23조 4천억 원을 달성한 만큼 그 성과를 구성원들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연봉 상한선 상향,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인사평가 개선 대상자에 대한 업적금 800% 보상, 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더 이상 외부 변수에 따른 임금 조정이 아닌 구성원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HBM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연초 구성원들에게 성과급 1,500%와 자사주 30주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임금 인상 협상에 있어 사측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사측은 대내외 경영 환경과 보상 경쟁력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논의하겠다며 PS 지급 기준 개선에는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임금 인상률은 5.7%, 그전에는 4.5에서 5.5%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8.25% 요구안은 다소 공격적인 수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 노조가 각각 따로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복수노조 체제를 운영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과 그 성과를 체감하고 싶은 구성원 간의 간극,
올해 임금 교섭의 향방은 국내 IT 산업 전반에도 큰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관련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형 지주회사 두산이 원전과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망을 동시에 선점하며 그룹의 외형과 수익을 모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강조한 에너지 해법은 바로 원자력,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두산그룹이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대표 원자로 및 주기기 제작 기업으로 최근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SMR 및 대형 원전 수주 확대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SMR 계열 발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SMR 60기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복합발전소 기기 공급 계약까지 잇따르며 가스터빈 시장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가속기에는 핵심 소재인 CCL이 필수입니다. 두산의 전자비지 부문은 이 CCL을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하며 AI 붐의 직접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비지 부문은 사상 첫 연매출 1조 원 돌파했고 올 1분기에만 4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의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두산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N사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하이엔드 제품군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김천, 증평, 익산 등 세 곳의 공장은 가동률 100% 초과. 업계는 하반기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용 CCL 품질 테스트 통과 시 수요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AI라는 미래 산업의 두 축을 모두 잡은 두산은 기존 중공업 이미지에서 탈피해 미래형 글로벌 인프라 그룹으로 재도약 중입니다.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 선언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자국 내 모든 석유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현지 ACWA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최대 민간 발전사인 ACWA의 모타나 알 오다이브 사업개발처장은 19일 현지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믹스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석유 발전 설비 용량은 약 49.6기가와트로 이는 대형 원전 35개 분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사우디 정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유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에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가스복합 발전소를 채워 넣을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비전 2030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비전 2030은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인데 여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 발전소를 수소 발전 설비로 전환 가능한 가스복합 발전소로 교체하고 원전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ACWA의 야시르 마흐무드 부사장은 한국의 산업, 투자, 장비가 사우디 발전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최적의 파트너로 주목했습니다. 모타나 알 오다이브 처장도 한국 기업들이 대표 수주를 하지 않은 사업에서도 핵심 장비와 기술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사업인 타이바 카신 프로젝트에서는 보일러와 터빈 같은 핵심 설비를 한국 기업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등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경을 넘어 중동 지역의 에너지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야구 팬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크보빵의 생산이 전면 중단됩니다. 최근 SPC 삼립 시와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불매 운동이 이어지자 SPC 측이 신뢰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고의 여파는 제빵 업계를 넘어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띠부씨를 모으는 재미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SPC 삼립의 크보빵. 출시 한 달여 만에 1,000만 봉지를 넘기는 신기록을 세우며 SPC 삼립의 주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시와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결국 SPC 삼립은 다음 달 1일부터 크보빵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부 야구 팬들은 화려한 콜라보 뒤에 감춰진 비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온라인 서명 운동과 불매 운동을 벌였고 2,300명 넘는 팬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야구위원회를 향해 협업 중단을 요구했고 SPC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여파는 SPC 삼립 자체의 생산 중단 사태로 확대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와 공장은 SPC 삼립 전체 생산의 3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현재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빵 공급 부족으로 버거킹은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고 맘스터치는 일부 직영점 배달 주문을 중단했으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부시맨 브레드 대신 다른 빵을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일부 SPC 제품에 입고 지연 안내문을 내걸며 공급 차질을 알렸습니다. 크보빵 흥행에 힘입어 한때 6만 원을 웃돌던 SPC 삼립 주가는 사고 발생 이후 5만 원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C는 이익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생산 중단을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안전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대표이사는 국회 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잇따른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소비자 이탈, 크보빵 생산 중단은 SPC의 위기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약품을 넘어 이제는 유전자를 직접 조작해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 시장이 2032년까지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유전자 치료제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이 시장이 2023년 약 10조 원에서 2032년엔 50조 원 규모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치료 유형별로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자 침묵 치료가 약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 사례인 스핀라자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유전자 침묵 약물로 2017년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치료 영역별로는 신경학 분야가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5조 7천억 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신경계 질환에서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5억 달러 규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높은 연구 개발 투자,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점이 이유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도 유전자 치료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유전자 치료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했고 ABL 바이오는 기존 항체 치료제에서 유전자 치료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RNA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알지노믹스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최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는 고령화와 난치성 질환의 증가로 수요는 갈수록 늘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 장기 효과에 대한 검증, 그리고 높은 개발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각각 8%대 임금 인상과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강경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년 1차 임금 교섭에서 기술사무직 노조는 올해도 8%를 웃도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단체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통상임금 항목 확대, 업적금 800% 보장, 초과이익 분배금 상향 및 상한 폐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영업이익 2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노조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내외 경영 환경과 글로벌 보상 수준을 고려해 심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8%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5.7%로 협상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번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강도 높은 요구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더불어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요구가 핵심입니다. 또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전년 말까지 최대 64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고용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 나아가 주 4.5일제 도입, 직무별 수당 신설 및 인상, 상여금 750%에서 900% 인상, 퇴직자 지원센터 설립 등 다각도의 복지 확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타결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의 요구 수위가 높아진 만큼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업 실적은 최대치, 노동자 요구도 최대치.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글로벌 저성장 등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냐, 비용 부담이냐, 노사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1,5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맥셀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자동 동기화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분쟁의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인 일본 전자기업 맥셀과의 특허 소송에서 1억 1,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침해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포함해 자동 동기화 기술에 대한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활용해 홈 네트워크 내 여러 기기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생체 인식이나 원격 제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맥셀은 지난 2023년 9월 이 기술을 포함한 7개의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번 판결로 첫 판결을 받아낸 셈입니다. 맥셀은 2011년 일본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당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셀은 삼성전자가 23개에 달하는 다양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이달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상 특허 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맥셀 간 특허 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병행 진행 중입니다. 한국 GM이 국내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 공장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 효율화라는 입장이지만 모기업인 GM이 미국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 GM 철수설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 GM이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 센터를 매각하고 인천 부평 공장의 유휴 자산과 토지를 정리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회사 측은 이를 운영 효율화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또 한 번의 철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GM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유휴 자산을 매각하고 적자 서비스 센터를 정리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미국 본사는 뉴욕 토나완다 엔진 공장에 8억 8,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라더니 오히려 내연기관 픽업 트럭용 V8 엔진 생산을 확대하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GM은 이 공장 투자로 8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고 뉴욕주 주지사도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의 시설 정리와 미국 본사의 내연기관 투자 확대는 대조적인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GM은 과거에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외 사업에서 빠르게 철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3년 호주, 2015년 인도네시아와 태국, 2017년 유럽과 인도, 그리고 2019년엔 한국 군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이번 한국 GM 자산 매각은 노조와 임담협 상견례 이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 GM은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인데 미국 관세 정책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구조라며 GM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명백한 철수 시그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GM은 철수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구조조정과 본사의 본국 중심의 투자 행보에 따라 현장에선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이 3년간 2조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소형 모듈 원전과 수소 연료전지, 전자소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입니다. 금융감독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미래 유망 기술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많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10분의 1 크기로 설계된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전력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 공장에 SMR 전용 생산 라인을 이미 구축했고 시황에 따라 증설도 계획 중입니다. 또한 가스터빈 투자도 확대합니다. AI 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대용량 발전 설비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두산 밭캡도 약 1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장합니다. 특히 멕시코 몬테레이에 소형 건설기계 공장을 짓는데 3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과 두산 퓨얼셀은 각각 전자소재와 수소 연리전지에 주력합니다. 두산의 동박 적층파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도 공급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선 고효율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확보에 집중합니다. 두산 퓨얼셀은 오는 2029년까지 SOFC 비중을 28%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산은 이번 투자 계획에 대해 전력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해 미래 캐시카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조단위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SMR과 수소, AI 전력 소재 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의 과감한 설비 투자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공개, IPO에 실패할 경우 경영권까지 넘기는 조건을 걸고 2대 주주 교체에 나섭니다. 토종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새 주주로 유력한 가운데 이번 협상은 단순한 지분 매각을 넘어 카카오의 미래 전략 변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2대 주주 교체를 추진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꺼냈습니다. 5년 내 상장이 불발되면 경영권까지 넘기겠다는 조건, 일명 IPO 드래그 얼롱 옵션을 새 주주에게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은 카카오가 약 57%, 미국 사모펀드 TPG가 28%, 칼라일이 6%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운데 최대 40% 이상을 VIG 파트너스와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LG, GS, 구글 등 소수 주주들의 동반 매도권이 발동되며 VIG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서 별도 협상 없이 단숨에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모펀드 특성상 확실한 엑시트 플랜이 필요한 만큼 VIG 측은 5년 내 IPO 미실현 시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까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카카오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2017년 TPG를 투자자로 유치할 때도 2022년까지 상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이번 거래에선 경영권까지 내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며 신뢰 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기업 가치를 5에서 6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과징금 명령을 취소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다소 해소된 점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승차 호출을 넘어 자율주행, 물류 등 다양한 신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분 재편은 카카오의 전략적 변화는 물론이고 향후 국내 IPO 시장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XRP가 50일, 100일 지수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며칠 내 이 두 EMA 지지선이 지켜질지 아니면 붕괴될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현재 약 2.28달러 부근에 형성된 50일 EMA와 100일 EMA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두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지만 현재는 가격 추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로 평가됩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신호는 50일 EMA가 100일 EMA를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XRP는 2.5달러 저항선을 넘어 다시 3달러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돌파에 실패할 경우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 두 EMA 지지선이 무너지면 XRP는 심리적 지지선인 2달러를 잃고 2.07달러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연중 최저점 재도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 매수세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약 51로 중립권에 머물러 있으며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XRP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골든 크로스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2달러 장기적으로 이를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세는 이 두 EMA 지지선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XRP의 기술적 전환점 도래와 함께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 비축량의 97%가 비트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앙 집중화된 약 209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중 약 204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국가 암호화폐 비축 전략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를 설립했으며 기타 압수된 암호화폐는 별도의 디지털 자산 스톡 파일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은 비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소셜미디어에서 XRP, 솔라나, 그리고 ADA를 언급하며 시장 기대를 키워왔으나 공식 비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 보유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테더, 체인링크, 래핑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XRP, ADA, 솔라나는 상위 20위 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정부 비축은 암호화폐 분산화와 개방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대 암호화폐 전문가 오스틴 캠벨 교수도 암호화폐 주권 간섭 자유라는 이념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캠벨 교수는 비축고가 국가 채무 해결이나 사회 프로그램 개선에 쓰일 수도 있으나 현재는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햄프셔와 애리조나 등이 자체 암호화폐 비축고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플로리다와 와이오밍은
변동성 우려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중심 비축 전략과 이에 따른 암호화폐 본질 훼손 논란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진 엘리엇과 삼성물산 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추가로 267억 원의 지연 손해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지연 손해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 즉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했지만 2016년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를 맺고 이를 취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다른 주주들과의 소송 결과로 주당 매수 가격이 오를 경우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법원은 적정 주가를 66,602원으로 판결하며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차액 약 7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다른 주주들은 2022년까지 지연 손해금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2016년까지만 받았다며 267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작년 9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 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비밀 합의 내용에는 지연 손해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며 이미 원금 차액을 지급한 만큼 삼성물산의 추가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향후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지만 1, 2심 모두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만큼 판세는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 0.25%포인트를 내리며 기준금리는 연 2.5%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지만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네 번째 인하 조치입니다. 한국 경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수출까지 흔들리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 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등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리 인하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포인트까지 떨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4천억 원, 전월보다 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겹치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반등이 급선무한 점에서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가져올 단기 부양과 장기 불안 사이의 줄타기가 이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